엄마, 수요일 날 별일 없죠? 별일 없는데 왜 그러니? 아파트 가서 청소 한번 부탁해요. 이번에는 왜? 이번에 여행을 가야 하거든요. 무슨 여행을? 장모님 댁 식구랑 제가 모시고 근처 리조트 좀 다녀오려고요. 저는 그 말에 엄청나게 서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운하신 건 아니죠? 내가 뭘 서운할 게 있겠니? 하지만 저는 사실과 다른 말을 해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사돈댁으로부터 보증금 중 일부를 빌려서 작은 월세방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미용사로서는 은퇴를 했기 때문에 따로 소득은 크게 없고 소일거리와 연금으로만 생활을 해야 하는 처지인데 연금도 그다지 많은 상황은 아니었죠. 그래서 저는 입을 꾹 닫았습니다. 아들이 뭐라 하든 제가 사돈댁에 신세를 진 것이기 때문에 아들이 장모에게 잘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을 바꾸는 관점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금 아들이 어머니에게 장모님 댁 청소를 부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가진 게 없어서 사돈댁 청소와 심부름을 해야 했던 정순자님의 사연입니다. 생각만 해도 화가 나는데요. 다행히 그런 정순자님에게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정순자님은 왜 사돈네 청소를 해야 했는지, 어떻게 아들과 며느리에게 가르침을 주었는지, 도대체 어떤 이유가 있길래 그렇게까지 해야 했는지 오늘 사연 바로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67이 된 정순자라고 합니다. 저는 2년 전까지 미용사 일을 하다가 허리가 아파서 은퇴를 했고 지금은 노인 일자리 등을 이따금씩 하고 연금을 받으면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힘든 생활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제게는 금쪽 같은 아들이 하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이 8살이 되던 해에 남편이 하늘로 떠나고 혈혈단신으로 아들을 키우면서 참 많은 고생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진짜 이를 악물고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정신없이 일만 하느라 세월이 다 지나가기도 했었죠. 그런 저를 보고 주변 사람들은 재혼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이 받을 충격이나 그런 것들이 걱정되어 나중에 생각을 해보겠다고 했었죠. 사실 외롭고 힘든 나날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이따금 재혼을 할까 생각이 안 났던 것도 아닙니다. 홀로 아이를 키우는 일이 정말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남편이 있다면 마음적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죠. 하지만 아들은 변화 때문에 그럴 수는 없었어요. 어릴 때 제 아비를 엄청 따랐었고 밝은 성격이었는데 아버지가 하늘로 떠나간 후 과묵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혼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더 상처를 받을까봐 그랬죠. 그리고 아들의 상처를 보듬고 부족함 없이 잘할 수 있도록 정말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무럭무럭 자라서 어느덧 성인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과묵한 아들이 하루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엄마, 제가 결혼할 사람이에요. 갑자기 아들은 자신이 결혼할 사람이라며 며느리감을 데려왔습니다. 아니, 말도 없이 갑자기. 제가 허락받고 연애할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너무나도 갑작스럽구나. 미리 언질이라도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뭐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었어요. 이해해 주세요. 그래, 일단 알겠다. 상견례 같은 걸 하는 것도 좀 거추장스럽고 밥 한 끼 그냥 하는 걸로 해요. 그래, 알겠다. 그렇게 하자꾸나. 저는 아들이 갑작스럽게 그렇게 말을 해서 참으로 당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태도가 뭔가 제가 알던 아들은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지만 결혼을 하게 되니 뭔가 변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며느리 같은 경우 굉장히 미인이었습니다. 말수가 좀 적은 것을 제외하면 괜찮아 보이기는 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어려워서
그렇구나 생각을 했었죠. 물론 나중에는 그것이 아니라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요. 그렇게 며느리, 아들 그리고 사돈과 제가 한자리에 식사를 하게 되었죠. 바깥 장반은 오늘 중요한 모임이 있어서 거기 나갔어요. 예, 이해합니다. 바쁜 일이 있으실 수 있죠. 저는 속으로 상견례와 다를 바 없는 식사 자리인데 아들의 장인이 빠졌다는 것이 좀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그리 신경 쓰지는 않았죠. 단도직입적으로 솔직히 우리 딸이 편하게 좀 살길 원했는데 뭐 그런 어려울 것 같고 좀 도움을 주실 수 있어요? 네, 어떤 도움을 말씀을 하시는지요. 뭐 집이라던가 혼수용품이라던가 그런 것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 말에 어떤 말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사실 지금도 전 월세에 살고 있는 처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별 대답이 없자 사돈은 시큰둥한 표정을 지으면서 역시 그럼 그렇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모아둔 돈이 1,000만 원 정도 있기는 한데요. 됐어요. 엄마, 그 돈은 엄마 생활하시는 데 써요. 어디 아프고 그러면 돈도 없잖아요. 아들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무안을 주었습니다. 저는 속상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일을 해왔지만 제가 솔직히 부유하게 또 여유 있게 살았던 적은 없었기 때문에 무어라 반박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사돈은 그냥 그 귀로는 딱히 별말 없이 식사를 하고는 바쁘다며 가버리더군요. 저는 내심 상처를 받긴 했지만 아들의 결혼 상대의 가족이기에 내색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돈 쪽에서 도움을 많이 줬다고 하더군요. 사실 제가 도움을 주고 싶었지만 아들과 며느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거 얼마나 된다고? 그냥 엄마 필요한데 써요. 괜찮아요. 어머니, 저희 집이 그래도 잘 사는 편이니까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마음에 그 말들이 턱하고 걸렸습니다. 다만 저를 신경 써줘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위안을 하면서 그렇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아들은 장모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도움을 주지 못한 저에게 발언권 같은 건 애초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 제가 생각한 그런 오순도순한 가족의 풍경은 펼쳐지지 않았어요. 애초에 결혼을 하고 난 뒤에 아들과 며느리는 잘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장모님 아파트 청소 혹시 해줄 수 있어요? 엄마, 아들의 이야기에 저는 무슨 이야기냐며 이야기를 했죠. 왜? 무슨 일이라도 있니? 아니, 장모님 아파트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거 알죠? 응, 알고 있다. 거기 새로 입주할 사람들이 오는데 청소업체를 못 구했다고 해서요. 거기 청소를 해달라고? 물론 무료로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돈 드릴게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좀 도와줘요, 엄마. 안 그래도 장모님한테 도움을 많이 받아서 결혼하고 집 마련할 때도 돈 보태줘서 그거 신경 쓰여 죽겠어요. 그래, 알겠다. 핸드폰으로 주소 보내라. 저는 아들의 부탁에 어쩔 수 없이 승낙을 했습니다. 마치 일꾼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지만 그래도 아들이 저렇게까지 말하니 거절하는 것도 힘들었죠. 사실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부탁이기도 했고 한 번 정도라면 이런 일도 수고스럽지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청소하는 당일이 되어 아파트에 방문을 했습니다. 아들의 장모는 젊었을 때 식당을 운영해서 제법 돈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가 말고도 아파트를 하나 더 살 수 있었고 월세 수익으로 제법 여유 있게 생활을 한다고 하더군요. 저와는 아예 처지가 정반대인 상황이었죠. 제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물론 사돈은
그렇게 부자는 아니라면서 손사래를 쳤지만 솔직히 월세를 사는 제 입장에서는 너무 부러울 뿐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런 입장이었다면 아들에게 훨씬 좋은 것들을 해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었죠. 아니, 이게 다 뭐야. 저는 아들이 알려준 아파트에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갔는데 난장판이었습니다. 워낙 많이 어질러 놓고 벽지를 새로 바르고 청소도 안 했는지 여기저기 뜯어낸 벽지 조각도 널려 있었습니다. 게다가 방도 3개에 화장실까지 있어서 청소를 하려면 한 세월이 걸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온 이상 그냥 갈 수도 없고 이미 승낙을 했기에 열심히 청소를 시작했죠. 청소를 하다 보니 어느덧 뉘엿뉘엿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내리 6시간은 청소를 한 것 같았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다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청소는 어떻게 되었어요?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여기 방도 3개고 화장실에 어지럽혀진 게 많아서 시간이 더 걸리는구나. 알겠어요. 대충 마무리하시고 집에 들어가요. 아, 청소한 거는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고요. 저는 아들의 말에 마치 내가 직원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별 이야기는 못했습니다. 아들이 급하게 전화를 끊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알람이 울렸습니다. 휴대폰을 보니 20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자가 왔죠. 엄마 오늘 청소한 비용이에요. 용돈으로 쓰세요. 저는 왠지 모르게 울컥했지만 그냥 어서 청소나 끝내고 집에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늦은 밤이 되어서야 저는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죠. 그날 청소를 했던 까닭인지 저는 사흘을 몸져 알아 눕게 되었습니다. 특히 허리가 너무 아프더군요. 젊어서부터 일어서서 일하는 미용사로서 생을 살다 보니 허리가 많이 안 좋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허리가 상당히 아프고 그랬었는데요. 그래서 은퇴를 한 것이기도 했는데 갑자기 무리하게 청소를 장시간 하다 보니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3일째 되는 날 겨우 일어나서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허리가 디스크 직전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리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그리고 몸살도 같아 오는 바람에 더 아팠던 것 같다면서 다량의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 일주일 정도 관리를 해서야 겨우 몸 상태가 진정이 되었죠. 하지만 아들의 부탁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장모님이 레몬청인가? 그거 좋아한다던데 만들어 줄 수 있어요? 레몬청? 그래. 만들 수야 있지. 제가 돈 드릴게요. 좀 만들어 주세요. 아니, 무슨 내가 돈만 밝히는 그런 사람이니?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엄마 어려운 거 아는데요. 그냥 만들어 주세요. 내일 찾으러 갈게요. 이런 식으로 숱하게 이런저런 부탁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솔직히 그 덕분에 생활이 조금 나아진 건 사실입니다. 한두 푼 그렇게 용돈이라도 받다 보니 쥐꼬리만 연금과 소일거리로 생활하고 있었는데 큰 도움이 되더군요. 저는 그런 제 자신이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돈 때문에 점차 제가 마치 식모라도 된 듯 기분이 들었지만 뭐라고 하질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얼마 되지 않는 돈이 제게는 큰 돈이었고, 그래서 저는 마음이 불편한데도 참고 있는 제 자신이 못나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부탁들을 들어주었고, 심지어는 사돈댁 강아지까지 산책을 시켜달라는 부탁도 받았죠. 사돈댁은 여행을 자주 다니는지 집을 자주 비우더군요. 그렇게 시간은 바람처럼 흘러 4월이 되었습니다. 4월 봄이 오는 계절에는 제 생일이 있었어요. 예전에 남편이 늘 꽃을 선물하고는 했었는데 그것도 너무 오래된 기억입니다. 그 이후에는 아들이 종종 꽃을 선물해주고는 했었는데 나이가 드니 그것도 해주질 않더군요.
그래도 늘 밥 한 끼 같이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결혼을 하고 처음으로 찾아온 제 생일. 아무런 연락이 없더군요. 저는 바빠서 결혼을 했으니 자기 가정 챙기느라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아들에게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엄마 혹시 장모님 댁 청소 가능해요? 사돈네? 또 왜? 아, 지금 장모님 모시고 일본 왔는데 집 문단속 잘 되어 있나 확인할 사람도 필요하고 해서요. 저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러움이 몰려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들은 막무가내로 돈을 보냈습니다. 30만 원이 입금되었더군요. 저는 가만히 누워서 상처난 마음을 달랬습니다. 그래, 그럴 수 있어. 실제로 아들이 결혼하는데 장모의 도움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니까. 그럴 수 있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 몸을 일으켰습니다. 몸이 썩 그렇게 좋은 날이 아니었지만 돈을 받았으니 움직여야만 할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돈댁으로 향했죠. 그리고 청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자꾸 나오려는 것을 참으며 청소를 했습니다. 돈 때문에 그깟 돈이 뭐라고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좋게 생각하면 좋겠지만 그게 되질 않더군요. 저는 생일날 홀로 쓸쓸히 사돈댁을 청소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물론 이전의 아파트 청소보다는 쉬웠지만 마음은 훨씬 무겁고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 저는 또 사흘 밤낮을 몸져 알아 눕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마음으로 인한 병이었는지 병원에도 가기 싫더군요. 그냥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낫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며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아마 일본에서 돌아왔을 텐데 여전히 연락이 한 통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어릴 적 애비 없이 자란 자식이란 말을 듣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모릅니다. 저 입을 것, 먹을 것은 아끼더라도 아들이 입을 것, 먹을 것은 아낀 적이 없었습니다. 뭘 하든 학교에서 절대로 무시를 받지 않도록 키웠죠. 하지만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니 아들은 그것에 대한 고마움을 한 번도 표현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럴 때는 떠나간 남편이 정말 많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이 있었다면 제가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살지는 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절로 났죠.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났는데 갑자기 전화 한 통이 울렸어요. 막내 이모님의 번호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막내 이모님은 90세가 넘으셨는데도 제가 종종 찾아뵐 때마다 정말 반갑게 맞이해 주셨던 분이었어요. 물론 근래에는 자주 찾아뵙지는 못했지만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어머니를 모시고 자주 막내 이모님을 뵈러 가고는 했었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도 가장 서글피 우셨던 분이 막내 이모님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참으로 우애가 참으로 좋았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전화를 받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전화를 한 사람은 막내 이모님이 아니었습니다. 이종 사촌이었죠. 다름 아닌 부고 소식이었습니다. 막내 이모님이 세상을 떠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정말 막내 이모님하고는 추억이 많았기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바로 아들에게 문자를 했습니다. 하지만 한참이나 답이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버스를 타고 홀로 장례식장을 찾아 뵙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데려오고 싶었지만 나중에 문자가 왔습니다. 아들은 일이 있다면서 단칼에 거절을 하더군요. 뭐라 입씨름을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아들이 변해버린 지 오래였기 때문에 저는 홀로 장례식장에 갔죠. 수많은 막내
이모님의 친인척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막내 이모님의 아들 이종사촌이 제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떠나시기 전에 많이 찾으셨어요? 그런가요? 저도 마지막을 함께 지켜드렸어야 했는데 저희가 연락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주무시다가 그냥 돌아가신 거라. 다행이네요. 고통은 없으셨을 것 같아서. 네, 그것도 참으로 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엇인가요? 저는 서류 봉투를 내미는 이종사촌을 멀뚱히 바라봤습니다. 어릴 때는 서로 반말을 하고 그랬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서로 깎듯이 예의를 차렸던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사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지는 않았었죠. 그런데 그가 저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더니 서류를 내밀어 놀라게 되었어요. 어머니께서 유언으로 부탁하신 부분입니다. 막내 이모님께서요? 네, 저희 가족들도 모두 동의를 했어요. 부담 없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서류를 열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막내 이모님의 재산에 대한 서류들이었습니다. 오피스텔 한 채와 예금 2억 정도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큰 돈을. 막내 이모님께서 고생하셔서 번 돈을 제가 어떻게 받을 수가 있을까요? 어머님께서 늘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아프실 때 3년이나 돌보셨다고요. 그 고마움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요. 이건 당연한 도리예요. 저도 그때를 기억하고 있는 거요. 하루가 멀다 하고 오셔서 저희 대신 어머니를 돌봐주셨잖아요. 그 긴 시간을요. 솔직히 그때는 저조차도 자식된 도리를 다하지 못했는데 아이까지 있으셨는데 그렇게 보아주셨으니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드립니다. 저는 그 말에 막내 이모님이 16여 년 전 아플 때가 떠올랐습니다. 당시 막내 이모님은 위암 판정을 받고 병원에서 계속 있으실 때였습니다. 항암 치료가 노인에게는 워낙 독하기도 했고 장기간 요양을 필요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저는 어머님을 모시고 자주 막내 이모님을 뵈러 갔었습니다. 그리고 이종사촌들은 한참 사업을 하고 있을 때라 바쁜 상황이었고 제가 성심성의껏 나서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간병인을 쓰는 것보다는 그래도 제가 직접 도와드리는 편이 나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낮에는 미용실에 있었고 밤에는 막내 이모님이 입원한 병원으로 갔었어요. 사실 주변에서 뭘 그렇게까지 하냐면서 말들이 많기는 했었어요. 그래도 저는 꼬맹이 때를 기억합니다. 막내 이모님이 저를 얼마나 예뻐해 주셨는지를요. 그리고 어머니도 워낙 자신의 동생을 아끼셨기에 저는 어머니와 같이 막내 이모님을 보살피는데 최선을 다했죠. 병원에서는 쉽게 컨디션이 회복되지 않으셔서 1년이나 있으셨지만 저는 막내 이모님을 보살피는 것이 전혀 싫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저를 막내 이모님께서는 참으로 고마워하시기도 하셨고 또 예쁘게 봐주시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회사에 취직하라고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미용이 천직이라며 거부하기도 했었죠. 그 이후로도 막내 이모님은 요양을 위해서 시골로 가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당시에는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저희 집 근처에 있는 곳에서 사시면 어떠냐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주 얼굴을 비추면서 도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죠. 막내 이모님은 흔쾌히 승낙을 하셨고 이후 2년 정도를 같은 동네에 살았어요. 그때는 어머니와 저 막내 이모님이 함께 모여서 수다도 떨고 참 동화 같은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사업을 하셨던 막내 이모님은 이종사촌들에게만 사업을 맡기는 게 속이 타셨던지 2년 정도 시골 생활을 하시다가
서울로 가셨죠.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자 저는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희 집안 사람들 모두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큰 돈은 제가 받을 수가 없어요. 괜찮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는 어머니께서 일구신 사업 때문에 크게 성공해서 잘 살고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어머니께서 반드시 성의 표시를 하라고 하셨고, 그게 유언 중 하나인 만큼 저희도 꼭 건네야만 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막내 이모님에 대한 고마움도 있었고, 평생을 돈 때문에 어렵게 살면서 힘들었던 것들이 북받쳐 올라오는 느낌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결국 오피스텔과 예금 2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세금도 엄청나더군요. 하지만 그것 또한 이종 사촌이 도와줘서 해결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한순간에 작은 오피스텔 한 채와 2억 원 현금을 가진 사람이 되었어요. 물론 보통은 중산층이라고 부르겠지만 평생을 아끼고 없이 살아온 저로서는 이런 돈은 상상도 못했던 것이기에 세상 부자가 부럽지 않았어요. 저는 조용히 현금과 더불어 은행에서 보증금 전세 대출을 받아서 보금자리를 옮기게 되었어요. 겨우 1.5룸이 되는 방에서 살았던 제 인생에 드디어 집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 생기게 되었죠. 아파트를 굳이 사지 않은 이유는 빚을 지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보증금 전세 대출이야 다시 받아 돌려주면 되지만 집을 사려면 또 한참을 갚아야 하니까요. 물론 오피스텔에서 나오는 월세 수익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겠지만 굳이 이모님이 주신 돈을 그렇게 탕진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이사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이사했다. 이사요. 어디로요? 무슨 돈이 있어서요? 아니면 어디 반지하라고 가신 거예요? 아니, 여기 주소를 보내주마. 너도 알긴 알아야 할 테니. 그렇게 문자를 보내자 아들은 깜짝 놀라서 말을 했습니다. 아니, 여기를 갔다고요? 엄마 뭐 혹시 머리가 아픈 거예요? 무슨 돈이 있다고 여길 가요? 지금 실없이 장난치는 거예요? 내가 장난을 치겠니? 그러면서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거짓말 같으면 직접 와보면 알겠구나. 그렇게 저는 당당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동안 아들조차도 저를 무시하고 있었기에 참으로 속상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깟 10만 원, 20만 원 용돈 받자고 자존심을 다 버려가면서 사돈댁에 식모 노릇을 하고 있었으니 마음이 정말 아팠습니다. 심지어 사돈댁은 저에게 거의 연락도 없었죠. 남남보다 못한 사이였습니다. 가족으로 엮인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신분이 나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에 아들과 며느리가 저희 집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실제로 문을 열고 나타나자 깜짝 놀란 얼굴이 되었습니다. 아니, 여기가 얼마인데 여길 어떻게 오신 거예요? 어머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아들과 며느리는 눈이 휘둥그레지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자초지정을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아들과 며느리의 눈이 대번 바뀌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면 엄마 오피스텔 수익은 얼만데요? 어머님 그 오피스텔을 담보로 여기로 들어오신 거죠? 그들의 이야기에 저는 그냥 별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뭔가 이야기를 해줄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고 태도가 바뀌는 그들을 보면서 기가 막혔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은 내가 뭐로 보이니? 제가 질문을 하자 둘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는 너희 시어머니고 너희 어머니다. 제가 말하자 아들과 며느리는 어색하게 웃으면서 말했죠. 당연한 걸 어머니도 참. 뭔 이야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우리 좀 잘 이용할 방법 생각해보면 안 돼요? 오피스텔 팔고 여기 전세 계약 2년일 테니까 그거 끝나고 돈 합쳐서
뭐 하나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들은 눈이 희번뜩해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 다니면서 솔직히 이렇게 해서는 돈 못 모으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피스텔 그것도 엄청날 텐데 이거 잘하면 우리 가게나 이런 사업하면 딱 좋을 것 같은데요. 아들이 말하자 며느리도 맞장구를 치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어머님. 그 돈이면 단순히 오피스텔 수익만이 아니라 뭔가 굴리면 돈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들의 이야기에 이렇게 답했죠. 나 먹고 살기는 충분하다만 오피스텔 수익은 오히려 나 먹고 살기에는 많을 정도다. 그 이야기에 아들은 대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나도 그렇고 집사람도 그렇고 좀 같이 살려면 돈을 더 굴려야 된다고요. 저는 아들의 이야기가 웃음이 났습니다. 오랜만에 폭소를 하고 말았죠. 그러자 아들이 뭐가 웃기냐는 듯 절 바라봤습니다. 그래, 생각해보마. 피곤하니까 이만 나가봐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단호하고 딱 떨어지게 말을 했죠. 저희 시간 많아요. 맞아요, 어머님. 별다른 일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런 중대하고 중요한 상황이 왔는데 이렇게 짧게 이야기를 하고 끝내요. 밤을 새워 이야기를 해서라도 뭔가를 해봐야죠. 저는 그저 무표정으로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아들 며느리도 뭔가 찝찝한 표정으로 일어나더니 집을 나갔죠. 저는 그들의 행동에 기가 막혔습니다. 그동안 제가 모를 줄 알았나 봅니다. 둘은 항상 일이 끝나면 같이 사돈댁에 가서 저녁을 먹고 그랬다는 것을요. 아들은 몰랐겠지만 항상 저녁에 전화를 해보면 사돈 목소리가 들리고는 했었어요. 저는 그걸로 유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저를 보러 오는 것은 1년에 한두 번일지 몰라도 사돈댁에는 수도 없이 간다는 것을요. 정말 단순히 돈에 의한 선택이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저는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것을 당했던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굳이 갖다 버리지 않더라도 자식들이 부모를 신경조차 쓰지 않고 방치하는 것. 그게 고려장이 아니면 무엇이겠어요? 요즘 노인들의 빈곤율도 증가하고 우울증도 크게 증가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에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일 겁니다. 아무리 풍토가 변해간다고 하지만 인간으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이라는 것이 존재했죠. 저는 그날 이후로 오피스텔을 관리하는 사람을 두고 월급을 주면서 오피스텔을 관리하기 시작했어요. 또 세무사를 고용해서 세금 처리도 하기 시작했고 여유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제가 흥청망청 쓰는 사람이 된 것은 아니었어요. 막내 이모님이 피같이 번 돈을 받은 것이기에 그렇게 쓰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게다가 저는 평생을 아끼면서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돈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알고 있었죠. 다만 대신 저는 평화로운 일상을 보냈어요. 더 이상 노인 일자리를 찾아보지 않아도 되었고, 연금을 일일이 100원 단위로 세어가면서 돈을 쓰지 않아도 되었죠. 낮에는 조용한 곳에 가서 커피를 마시는 생활을 하거나 병원에 가서 허리 도수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건강도 금방 좋아졌어요. 계속해서 지끈지끈 아팠던 허리가 이제는 훨씬 덜 아프게 되면서 그냥 일상생활 자체가 행복해졌어요. 그리고 학원도 등록해서 다니기 시작하였죠. 평소에 배우고 싶었던 것이 공예였는데 가죽공예를 배우면서 작지만 제 소중한 꿈도 하나씩 이뤄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평생 있었던 마음의 짐이 내려가는 것 같았죠. 또한 그날 이후 아들에게서는 매일매일 전화가 23통씩은 꼭 왔습니다. 엄마 밥은 먹었어요? 건강 잘 챙겨야 하는데 제가 홍삼 좀 보낼게요. 그리고 건강 어디 안 좋은 데 있으면 말해요. 제 친구들 의사 많은데 한번 알아볼게요. 잘하는 데 있는지. 지금은 아픈 데 없죠?
허리가 안 좋다고 수십 번 넘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 어미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것도 모르고 있는 것 자체가 기가 막혔죠. 게다가 며느리에게서도 문자가 계속 날아왔어요. 어머니 혹시 좋아하는 색상 있으세요? 제가 백화점에 가는데 옷 좀 한 벌 보내드려고 해요. 어머니 잘 어울리는 색상으로 고를까 하다가 또 마음에 안 드실까봐 문자 보내요. 참 우스운 일이었죠. 그간 없이 살 때는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 없었던 애들이었는데 제게 건물이 생겼다는 것을 알자마자 태도가 이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요? 저는 만약 제가 잘못을 저질렀다면 염치가 없어서라도 차마 연락을 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돈이 탐나더라도 사죄를 먼저 하고서 뭔가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전혀 그렇질 않았죠. 요즘 아이들이 그렇다느니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 안 된 것이었죠. 그래서 저는 회한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아들을 잘못 가르쳤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몇 개월이 흘렀습니다. 여전히 전화와 문자가 왔지만 저는 그냥 필요 없다. 아니다라는 이야기만 반복했어요. 이제는 필요한 것은 제가 살 수 있고 챙길 수 있으니까요. 게다가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정말 이들에게 말리겠다 싶었습니다. 그동안 당했던 서름을 아들과 며느리의 가면 연기에 저도 모르게 속아 넘어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죠. 그러다가 아들에게 전화가 또 왔습니다. 또 비슷한 이야기였어요. 엄마 진짜 뭐 필요한 거 없어요? 보내준다니까요? 없다. 지금 뭐가 필요하겠니? 내가 다 살 수가 있는데. 그건 그렇지만 일단 알겠어요. 뭔가 생각나면 말해요. 그렇게 아들이 통화를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휴대폰이 꺼지질 않았습니다. 아들이 통화를 끊었는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면서 주머니에 핸드폰이 들어간 것 같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대화 소리가 선명하진 않았지만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는 들려왔습니다. 엄마가 완전히 거리를 두는데? 그러니까 평소에 좀 잘하지 그랬어. 나만 잘해야 해. 너도 마찬가지야. 너도 솔직히 엄마 개무시했잖아. 돈 없다고. 아니, 내가 언제 개무시를 했어? 됐다 말을 말자. 어쨌거나 그 오피스텔 팔면 1020억은 최소한 떨어질 거 아냐? 그거 어떻게든 빨아먹어야 돼. 그걸 어떻게 팔게 할 건데? 모르지. 이제부터 좀 짱구를 굴려봐야지. 솔직히 남이 그랬으면 얼마나 배 아팠을 건데. 우리 엄마라 얼마나 다행이냐? 어차피 이렇든 저렇든 내 재산인 거잖아? 그게 어떻게 오빠 재산이야? 생각해봐라. 엄마가 설령 죽을 때까지 쥐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은 내 거잖아. 나 외동아들인데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참나 웃기다. 난 오빠가 외동의 장손이라서 진짜 개 싫었는데 제사 지내고 신경 쓰고 이럴까봐. 말버릇이 그게 뭐냐? 내가 뭐, 오빠는 말버릇이 고상하고? 기가 막힌 수준의 대화였습니다. 저는 재빨리 전화를 껐습니다. 물론 첫 대화를 듣는 순간부터 녹음 버튼을 눌러 녹음까지도 해두었죠. 지금 이게 내 배로 낳은 자식이 할 이야기들인지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저는 별로 크게 충격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동안의 행태를 통해서 이미 어느 정도 바닥에 아들과 며느리가 있는지를 약간이나마 눈치를 채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저는 그날 밤 늦도록 다양한 고민을 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정말 제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이었죠. 저는 법무사를 찾아갔어요. 제 재산에 대해서 법무사랑 상의를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좋은 해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유언공증이란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유언공증이라는 것은 유언자가 증인 2명과 함께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밝히고 공증인이 이를 기록한 후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확인하는 유언 방식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유언을 하면 법원에서 인증을 받는 유언서를 작성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 며칠을 고민해가며 유언서를 작성하게 되었어요. 유언의 내용은 이러했어요. 만약 제가 어느 순간에라도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재산은 어디에 기부를 하고 어떻게 사용할 것이란 내용을 담아내었어요. 제 고향에 있는 학교에도 일부 기부를 하도록 했고 대부분은 빈곤을 겪고 있는 노인들을 위하여 쓰도록 이야기를 적어냈습니다. 그렇게 법무사를 찾아가 공증을 했어요. 따라서 앞으로 재산은 제가 죽더라도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쓰일 것이었죠. 그리고 혹시 몰라서 법무사에게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 녹음한 것을 주었어요. 혹여나 이 유언이 가짜다, 뭐다 소송을 하고도 남을 것 같았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들이 불효를 얼마나 했으며 저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증명할 수 있도록 법무사를 통해서 추가적인 증거까지 남겨두었죠.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 너무하지는 않을까 고민을 했었어요. 하지만 법무사님의 말씀은 달랐죠. 요즘에 많이들 재산 때문에 고생하세요. 부모님들이. 그런가요? 네, 워낙 속된 말로 불효자식들이 많다 보니까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 놈들도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 일은 절대로 받아주질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할 정도니 세상이 참 흉흉해졌다는 생각이 들었죠. 어쨌거나 저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법무사로부터 받은 서류들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그리고 각각 며느리와 아들에게 보내게 되었어요. 그들이 이것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 참으로 궁금하더군요. 하지만 그들이 화를 내든 상을 들이 없든 상관없었어요. 이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막내 이모님께서 주신 재산인 만큼 더욱 귀한 곳에 사용하고 싶었고요. 물론 아들이 만약 정말 조금이라도 정상적이었고 제게 돈이 아니라 마음 그 자체로 절 생각해주는 그런 아들이었다면 절대로 무시를 못했을 겁니다. 결국 재산을 일찌감치 물려줬겠죠. 아니 받은 재산을 그날 다 줬을지도 모릅니다. 그 정도로 저는 과거에 아들을 사랑했고 아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문자를 보낸 지 10분 만에 전화가 왔어요. 며느리와 아들에게서 번갈아 전화가 왔죠. 저는 좀 참았다가 아들의 전화를 받았어요. 이게 뭐예요? 뭐긴 뭐야. 내가 재산을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유언이다. 유언이요? 엄마, 뭐 죽을 병이라도 걸렸어요? 아니, 아직 창창하구나. 허리가 좀 아프다만 20년은 더 건강히 살 것 같구나. 그런데 뭔 유언이에요? 그리고 내용이. 그래. 기부한다는 내용이지. 지금 장난해요? 자식 새끼들을 내버려두고 기부를 한다고요? 그래. 그게 내 판단이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짓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런 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 리가 없어요. 아들은 현실을 부정하며 이야기를 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라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녹음 파일까지 아들과 며느리에게 보냈습니다. 너희들이 사람이 되긴 글렀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다. 반성하며 살도록 하고 사돈이나 잘 모시며 살아라.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자 그날은 답이 오질 않았죠. 그리고 저는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어머 또 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근처의 화실에 다니면서 그림도 취미로 배우기 시작했어요. 젊은 사람들과 함께 배웠는데 그들은 정말 예의가 바르고 정상적이더군요. 아들을 보면서 실망했던 것이 남의 아이들을 보고 달래진다니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저는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왜?
멋지세요. 늦은 나이에도 이렇게 그림도 배우시고, 그리고 딱 보니까 부자 할머니 같아요. 화실에 다니는 젊은 여자 학생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때 폭소를 했죠. 한때는 제대로 어깨도 못 펴고 다니던 시절이 있었는데 말이죠. 우연히 막내 이모님의 도움을 받아 이렇게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었으니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났을까요? 아들이 제게 문자를 하나 보내왔습니다. 장문의 문자였죠. 엄마, 나 지금 이혼하러 가는 길이에요. 진짜 나 얘랑은 못 살겠어요. 그동안 제가 걔네 집에서 알랑방귀를 뀌어가면서 얼마나 굽실거렸는데. 엄마는 나 진짜 도와줘야 돼요. 나 잘못하면 개인회생, 개인 파산 이런 거 할지도 몰라요. 얼마 전에 주식에 손을 댔는데 반토막이 나서 지금 빚만 산더미예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구구절절한 이야기가 쓰여져 있었죠. 저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이야기의 결론은 결국 한 방을 해볼 테니 돈 좀 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개인회생에 대한 이야기도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이미 5년 전에 개인회생이 끝나기는 했지만 개인회생을 했던 바가 있었죠. 그때도 아들이 뭔가 투자한다고 해서 빚을 지도 도와줬었습니다. 제2금융권 등을 끌어다가 도와줬었는데 결국 원금은커녕 아예 깜깜무소식이었죠. 그래서 결국 회생을 신청하고 말았고 한동안 정말 힘들게 지냈어요. 그런데 아들이 자기 개인회생할지도 모른다고 도와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웃긴 일이었어요. 저는 오히려 잘 되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될 수 있는 돈이라는 게 뭔지 배울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혼을 하든 뭘 하든 그것은 본인이 선택할 일이었어요. 처음에는 좋다고 결혼을 했었던 것도 자기의 선택이었고 또 평소 장모에게 그렇게 의존했던 것도 자신의 선택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장문의 문자를 보냈어요. 제가 생각하던 이야기들을 솔직하게 말하는 내용들이었죠. 결론은 따라서 돈은 내가 알아서 벌고 내가 선택한 일이니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고요. 이게 어미로서의 마지막 가르침이라고 했죠. 그 다음부터는 연락이 안 왔어요. 알아들은 것인지 못 알아들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연락이 없다는 것은 염치라는 것은 최소한 마음에 생겼구나 싶었죠. 염치가 있다면 문자든 전화든 할 수 있을 리가 없었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시계를 보고 급하게 나섰습니다. 택시를 탈 법도 했지만 그렇게 돈을 쓰는 것은 익숙치 않아서 역시나 익숙한 버스에 올랐습니다. 그렇게 450분 남짓을 가서 도착한 곳에 마음봉사라는 곳이 보였습니다. 저는 최근에 봉사활동을 시작했죠. 바로 노인들을 위한 봉사였어요. 말동무도 하고 밥도 챙겨드리고 그러는 것이었죠. 저도 노인이었지만 그래도 저보다 더 연로하신 그런 분들, 힘이 없이 노년을 맞이한 분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싶었습니다. 오늘도 오셨네요. 힘들지는 않으세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입니다. 힘들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허리도 안 좋으신 것 같던데요. 어떻게 아셨나요? 일하다 보면 알죠. 봉사를 나가면 어르신들 동작 하나만 보더라도 어디가 불편하시구나 금방 아니까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봉사를 하고 나면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그래도 무리는 하지 마세요. 봉사받는 분들만이 아니라 하시는 분들도 함께 건강하셔야죠. 이런 이야기를 해주니 저는 감동이 몰려왔습니다. 참으로 따뜻하고 그런 분들이 봉사단체에는 참으로 많이 계셨죠. 그곳에서 저는 자식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대답을 할까 종종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아들이 지금 공부 중이라고만 말을 하죠. 유학을 갔다고들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사실 실제로 아들은 공부 중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 언젠가 제가 가진 재산에
욕심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그때야 저를 찾아오겠죠. 어쩌면 아예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이 힘든 시간들을 거쳐서 제발 정상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길 바랍니다. 제가 너무 오냐오냐 해줄 것 다 해주고 키웠기에 벌어진 일 같아서 씁쓸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뒤늦게라도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아들이 다시 정신을 차릴 기회를 세상이 준 것 같았죠.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났을 무렵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그냥 근황이었어요. 자신은 이혼을 했고 지금은 그냥 일하면서 살고 있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차갑고 짤막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이 변해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돈 이야기를 굳이 꺼내지 않았기 때문이죠. 도와달라는 말도 없었고 그냥 정말 단순하게 자신의 근황을 짤막하게 보냈습니다. 저는 차라리 그 차가운 문자가 더 반가웠어요. 이제는 저를 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지 어미로서는 보고 있다는 뜻일지도 모르니까요. 다만 여전히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요. 나중에 오피스텔 등은 모두 기부를 할 겁니다. 막내 이모님도 그게 저 답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예전에 제가 아주 어릴 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순자야, 막내 이모가 보기에는 넌 너무 착해. 제가요? 그래. 너 또래 애들이 사는 걸 보면 약삭 빠르게 살고 그러는데 너는 너무 남을 위해서 사는 것 같아. 같이 행복해야 저도 행복한 걸요. 그래서 어떻게 살려고 그러니? 너도 나중에 커보면 알겠지만 세상은 진짜 험악하단다. 그러면 착한 사람들이랑 살면 되죠. 제가 이렇게 말하자 막내 이모는 깔깔 웃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을 했죠. 언니, 얘 이렇게 순둥이로 키워서 어떡하려고 그래? 그 말에 엄마는 항상 빙긋 웃어주었어요. 그리곤 저보고 잘하고 있다면서 이대로만 자라달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럼 막내 이모는 이렇게 말했죠. 아이고, 큰일 났다. 내가 열심히 해서 둘 다 챙겨야지. 지금은 어머니도 돌아가셨고 막내 이모님도 떠나셨지만 저는 그래도 그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 길고 긴 사연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저의 이야기,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다 큰 자식을 버리다시피 제가 연을 끊어놓은 것이 잘한 일인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솔직히 종종 듭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냉정히 본다면 제 판단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평화가 가득하길 바라며 늘 건강하시고 다가오는 봄 같은 그런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머님, 아버님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저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게 함께해주세요. 어머님, 아버님의 삶의 지혜와 경험을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바꾸는 관점을 통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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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